지금은 세계 질서의 전환기입니다. 역사는 세계 질서의 변화가 정치, 경제, 국제 관계는 물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현재의 세계 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세계의 빅3가 주축이 되어 3번의 회담이 있었는데 이 회담을 통해 오늘날의 국제 질서가 형성됩니다. 그 회담은 카이로와 얄타, 포츠담 회담입니다. 이 회담의 결과로 우리나라도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 영상은 해방 80주년 기획 시리즈로 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영상으로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처음으로 언급된 카이로 회담을 다루고 있습니다.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카이로는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며 나일강 삼각주 남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아랍연맹의 본부가 있는 등 지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2년 전 1943년 11월 22일 세기의 거물들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연합국의 주요 멤버로서 대일본 공동 전략을 조율하고 전쟁 이후 아시아 지역의 질서 재편 원칙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회담일 11일 전에 워싱턴을 출발해 회담 시작 전날인 1943년 11월 21일에 카이로에 도착합니다. 워싱턴에서 카이로까지는 약 2,400km나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세의 나이에 소아마비에 걸려 하반신 마비에 걸렸기 때문에 그의 남은 생은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61세였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장거리 여행은 늘 부담이었습니다. 카이로에서 처칠 수상과 루즈벨트 대통령은 피라미드를 관광합니다. 처칠 수상은 자동차에 기대어 시가를 피우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차 안에서 이집트인으로부터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11월 1일 대형 전함 아이오와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건조된 미국의 최신형 대형 전함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항공이동은 장거리 비행에 대한 안전 문제도 있었고 몸이 불편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의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함을 선택합니다. 또한 중요한 시기에 이동 중에도 통신 및 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카이로로 가는 도중 알제리의 메르세엘 케비리를 경유합니다. 이곳에 정박하면서 장거리 항해 중 연료 보급과 함께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연합군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북아프리카 전선의 상황을 직접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10일간의 대서양 항해 중 전함 아이오와 함상에 머물며 회담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극심한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937년 발발한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전역을 황폐화시켰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파탄을 초래합니다. 일본군은 중국 동부의 주요 도시와 산업지대를 점령했으며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는 내륙의 충칭으로 수도를 옮겨 항전을 이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관계는 제2차 국공합작이라는 표면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내부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연합군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중국 내륙에 수십만 명의 일본군을 묶어둠으로써 다른 전선에서의 연합군 작전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장제스에게 카이로 회담은 아편 전쟁 이래 지속된 반식민 상태를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주요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기회였습니다. 충칭에서 카이로까지는 약 7,13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장제스는 카이로까지 갈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함도 없었고 장거리를 날아갈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충칭을 맹폭격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제스에게 C-54 수송기를 보냅니다. 이 수송기는 워싱턴 공항을 출발하여 푸에르토리코와 가이아나, 브라질의 나타를 거쳐 남대서양을 횡단하고 가나의 아크라를 경유하여 파키스탄의 카라치에 도착한 후 히말라야 산맥의 험프를 넘어 중국의 충칭으로 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조종사들은 히말라야 산맥 동쪽 끝을 험프라고 했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군용 수송기를 몰고 가서 장제스 부대와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항공대에 보급품을 수송하기 위한 루트였습니다. 주로 쿤민과 충칭으로 운송했습니다. 이 수송기는 충칭에서 장제스 부부를 태우고 카이로로 날아갑니다. 여러 곳을 경유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루트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C-54 수송기는 트루먼 대통령과 영국 왕실 전용기로 사용했던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한국전쟁 당시 수원비행장에서 북한군 전투기에 격추되었던 비행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이로로 가는 C-54에는 장제스 부인 숭메이링이 함께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송미령으로 너무 잘 알려진 중국의 송자매의 막내였습니다. 송자매 중 첫 번째는 부유한 중국의 은행가와 결혼한 돈을 사랑한 송혜령이었고, 둘째는 중국 건국의 아버지 선문과 결혼한 중국을 사랑한 여인으로 불리는 송경령이고, 셋째인 송미령은 중국 국민당 장제스와 결혼한 권력을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송미령은 미국에서 유학하였고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3년 송미령의 미의회 연설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송미령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두 번째 중국인입니다. We in China, like you, want a better world. Not for ourselves alone, but for all mankind. And we must have it.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여사는 송미령과 각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엘리너 여사는 송미령이 미국 방문 중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 차례 병문안을 오기도 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연설한 날 기차역으로 영접 나온 사람도 바로 엘리나 루즈벨트 여사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차에서 그녀를 맞이합니다. 송미령을 직접 국회의사당까지 태워다 줄 정도로 그녀를 존중했으며 거의 정상급 대우를 합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송미령은 장제스 총통의 통역관 역할을 수행하며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처칠 수상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장제스 부부가 가장 먼저 카이로에 도착했고, 루즈벨트, 처칠 수상 순으로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처칠 수상은 카이로로 오는 길에 지중해에 있는 몰타를 들렀습니다. 몰타는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에 지중해 함대 본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 몰타는 이탈리아와 독일 공군의 폭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처칠 수상이 폐허가 된 몰타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건물 발코니에서 모인 대중들을 향해 승리의 V자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새 거물들이 모였고 이제 회담장으로 향합니다. 카이로 회담은 1941년 1월 카사블랑카에서 있었던 회담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회담이었습니다. 카사블랑카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당시 프랑스령 모로코의 수도입니다. 모로코 회담은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연합군이 승리한 직후 열렸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미국의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자유 프랑스의 지도자인 샤를 드골과 앙리 지로 장군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담은 카사블랑카 안파 호텔에서 10일간 진행됩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당시 절박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문에 카사블랑카 회담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동부전선에 남아 군대를 지휘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 중 하나인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회담 기간 내내 격렬하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카사블랑카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중반 연합군의 핵심 정상이 최초로 만나 전쟁의 방향을 결정한 회담으로서 주축국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원칙을 공표한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회담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같은 해 11월 카이로에서 회담을 개최한 것입니다. 카이로 회담의 주요 논점은 크게 5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버마 공세였습니다. 당시 버마는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장제스는 중국으로 오는 보급로를 다시 확보하고 대일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버마에서 대규모 공세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처칠은 소극적이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회담 내내 논쟁거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중국을 전후 세계 질서를 유지할 4인의 경찰 중 하나로 만들고자 적극 지원했지만 처칠은 중국의 실질적인 능력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으며 특히 만주와 같은 전후 영토 문제 결정에서 중국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세 번째는 유럽 전략입니다. 루즈벨트는 프랑스 침공 작전인 오버로드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버로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암호명입니다. 반면 처칠은 지중해 전선의 전력 강화를 강조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처칠의 주장처럼 이탈리아와 지중해 전선에 과도한 자원이 투입될 경우 오버로드 작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전선에서는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영국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전후 영토 문제입니다. 만주, 대만, 평우 열도를 중화민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합니다. 당시 서양인들은 대만을 포모사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섬을 박탈하기로 결정합니다. 루즈벨트는 식민지 영토에 대한 신탁 통치 구상을 장제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얻었으나 이 구상은 영국과 프랑스의 반대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 문제입니다. 한국의 독립 문제는 주로 장제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의제화됩니다. 장제스는 11월 23일 저녁 루즈벨트와의 단독 만찬 회동에서 만주와 대만 등의 반환과 함께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루즈벨트는 자신의 반식민주의 및 신탁통치 구상과 부합하다고 판단해 장제스의 한국 독립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처칠은 한국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독립 약속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이로 선언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을 받아들일 때까지 육해공을 통한 압박을 지속하고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 일본이 점령하거나 탈취한 태평양의 모든 섬을 박탈한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훔친 모든 영토, 구체적으로 만주, 대만,
평우 열도는 중화민국에 반환한다는 내용과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축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3대 강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결의합니다라는 우리나라의 해방이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이 회담에서 한국 해방 주장은 송미령의 역할도 컸을 것으로 봅니다. 장제스 총통 부부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했으며 상해 임시정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장제스 총통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인사들과 긴밀한 교류를 하였고 송미령도 자연스럽게 이들과 친분관계를 맺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국민당을 따라 충칭으로 옮겼으며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이곳에서 활동합니다. 1940년 9월 17일 이곳 충칭에서 광복군이 창설되었고 장제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명시하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장제스의 강력한 주장과 이를 지지한 루즈벨트의 결단 덕분이었으나 독립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 끝에 적절한 시기, 즉 in due course라는 모호한 표현이 삽입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미국 측 초안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또는 적절한 시점에 at the proper moment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비교적 조속한 독립을 시사하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대표단은 초안에 포함된 자유독립 문구를 단순히 일본 통치로부터의 해방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국은 독립 시기를 명시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 in due course라는 표현을 삽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킵니다. 이 표현은 독립까지 일정한 준비 기간이나 절차가 필요함을 암시하고 영국의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독립 약속을 피하고 향후 신탁 통치와 같은 점진적인 방안을 고려할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in due course라는 문구를 수용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본인이 1942년부터 구상해온 전후 식민지 처리 방안인 일정 기간의 국제적 후견 또는 신탁 통치를 거쳐 완전한 독립을 부여한다는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는 한국이 오랜 식민지 통치로 인해 즉각적인 자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신탁 통치와 같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김구 주석, 이승만 박사 등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선언 발표 소식에 처음에는 크게 기뻐하며 독립운동의 중요한 성과물로 평가했지만 선언문에 포함된 in due course라는 문구의 의미를 파악한 이들은 곧바로 큰 우려와 반발을 합니다. 김구 주석은 축하 성명을 발표하다가 이 문구의 함의를 파악하고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왕은 미국 측에 in due course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임시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과 지속적인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카이로 선언이 미국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다고 확인하면서도 임시정부를 공식적인 망명정부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미국은 임시정부를 여러 한국의 독립운동 단체 중 하나로 간주했으며 완전한 독립 이전에 일정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카이로 선언에 모호했던 적절한 시기는 결국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를 통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고 최대 5년간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국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결정됩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는 카이로 선언의 문구가 신탁 통치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익 민족주의 세력은 이를 즉각적인 독립을 가로막는 제2의 식민 통치 시도로 간주하고 격렬한 반탁 운동을 전개합니다. 반면 좌익 세력은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다가 소련의 지시에 따라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며 이를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단계로 받아들였습니다.
카이로 회담은 한국의 독립이 처음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민족 분단 고착화에 기여했다는 문제점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의 뿌리는 이 카이로 회담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카이로 회담에서도 스탈린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장제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영상은 해방 8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시리즈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십시오.